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린 건 제가 이제 시크릿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목별마다 김포중앙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각 과목마다 4회분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시크릿 모의고사를 이렇게 출간했는데 실전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좀 더 전범위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다라면 필수로 들으면 좋겠다. 합격에 근접했지만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각 과목마다 전 범위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떤 단원이 내가 약한지, 어떤 단원에서 많이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에서는 시간 배분이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좀 딱 제한적이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스킵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시간 내에 모두 풀어서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시간 배분 연습이 필요하다거나,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는 회차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과목에서 그동안 계속 기출 지문과 기출 문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문제가여서 그래요. 좀 더 기출 문제가 변형되어서 응용된 문제들로 전범위를 좀 풀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크릿 모의고사가 등장했으니까 그런 니즈가 있다라면 이걸 좀 구입하셔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도움을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합격 점수 이상이 나온다라면 한 번에 풀기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전범위로 좀 공부를 해놓고 내가 다시 한번 실력을 체크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시간을 두고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합격 점수가 아직 안 나오시는 분인데 65점이나 60점이 좀 안 된다라면 한 과목에 4회분을 한 번에 풀어보시면 좋아요. 한 번에 쭉 하루에 날 잡아서 풀어가지고 그럼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이 보일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학습하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서 좀 더 한두 문제를 더 맞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계산 문제는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공부 방법이, 이후의 공부 방법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니까 합격 점수 이상이면 시간을 잡아서 내가 실력을 좀 체크하거나 전범위에 좀 공부가 끝났을 때 날 잡아서 한 번씩 이렇게 풀면 좋겠고, 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면 한 번에 풀면, 한 번에 4회분을 날 잡아서 하루에 다 풀어보면 훨씬 더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크릿 모의고사에서 1차를 이렇게 구매하시면 제가 암기코드 특강이 있는데, 암기코드 특강이 당일날은 무료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유료로 바뀌어졌어요. 아마 9,900원을 지불하셔야 들을 수 있는데 시크릿 모의고사를 구매하시면 이걸 오픈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암기코드 특강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질문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데 크게 도움되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도움될 거니까 들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고 듣길 잘했다, 암기코드 외운 게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 꼭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크릿 모의고사에 4회분이 있는데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를 각 회차별 4문제씩 제가 선별해 가지고 간략히 샘플 강의, 맛보기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크릿 모의고사 1회에 등장했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7번에 보죠. 7번 경제론에서, 자, 출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죠. 자, 각각의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수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제가 출제했는데 한번 보죠. 자, 임대료 탄력성이 1.2다 라고 나왔고, 자, 임대료 탄력성은, 임대료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1점이고 소득 탄력성이 1.5인데, 자, 임대료가 올랐고 5%, 자, 그 다음에 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종전보다 3%가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말은 자, 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했을 건데, 여기서 소득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3%가 감소하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석했을 때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했을 때 3%가 감소했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원인을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도 변했고 그 다음에 소득도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 변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얼마 변했을 건데, 자, 가격이나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을 얘기할 때는 각각의 탄력성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격 탄력성 1.2, 여기에 소득 탄력성 1.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양을 더해서 전체가 3% 감소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되는데, 자, 1.2가 나왔고 가격이 5% 나왔으니까 곱하면 6%가 되겠죠. 이때 주의할 건 방향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아파트 가격이 5% 인상했다 그랬어요. 인상했다. 얘가 인상했다. 자, 그럴 때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 수요 법칙을 써야 돼요.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비싸졌으니까 안 산다라고 해석하고, 자, 그런데 얘를 몰라요.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전체가 3% 감소했는데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6% 감소했다라면 얘가 얼마 변해야 될까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걸 이제 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쓴다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 값은 얘를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6이 감소했는데 3%가 증가한다라면 결과적으로 3%만 감소했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곱하면 3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를 곱하면 된다? 2가 되면 되겠네요. 2. 소득 탄력성은 2라, 아니 소득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소득이 뭐 해야 되냐면 증가해야 되겠죠. 돈 벌면 사는 게 정상제죠. 말이 없으면 정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당연히 정상제니까. 그래서 결국 2%가 증가해야 결국 양이 아파트 양이 3% 증가할 거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 증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죠. 자, 각각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전체 수요량을 계산할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건 이 방향을 정하는 거. 방향을 소득은 얘가 증가해야 얘가 말이 없으면 정상제죠. 열등제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말이 없는 제한은 정상제로 보면 돼요. 자, 돈 벌면 산다. 자, 샀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끼리끼리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많이 연습했고 출제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계산 문제 유형이죠.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이해만 하면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니까 연습할 만한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죠.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라고 문제를 냈는데, 자, 틀린 거라고 했을 때,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일 때 전체 수입은 총 수입을 얘기하네요. 탄력성에 따라서 총 수입의 변화,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가수비가 비싸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유리하다.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총 수입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가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조세 부담을 누가 많이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비탄력적일 때 조세 부담이 크다예요.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가수비가 비싸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총 수입에 따른 자, 변화를, 탄력성에 따른 총수입의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자,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니까 저가는 불리하고, 그럼 반대로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고 저가가 유리하겠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 저가죠. 저가로 할 때 증가한다, 유리하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가 유리하다. 자, 두 번째,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자,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과 양, 균형 가격과 양이 누가 더 크게 변하고 작게 변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때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다만 탄력적인 곡선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할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양이 크게 변할 때 무조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탄력적이니까 양이 크게 변해야 돼요.
가격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이 크게 변해야 돼요. 양이 크게 변하면 가격은 작게 변해야죠. 크게가 변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양이 크게 변해야 되고 가격은 작게 변해야 된다. 자,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나오면 일단 해석해 봅시다. 자, 이 내용을 좀 해석하면, 자, 탄력적이다 그러면 양은 무조건 크게 변해야 되고 가격은 작게 변해야 돼요. 작게 변해야 된다. 이게 탄력성을 적용한 거고, 자, 균형점 이동을 봤을 때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다만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균형점 이동에서 가만히 있으면 볼 필요가 없을 거고, 공급 증가면 양 증가, 그래서 양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자,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은 하락.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크게 증가, 가격은 작게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작게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2번 답이 나왔으니까 이건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자, 탄력성 문제 나왔을 때 이 지문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라 그랬어요. 땡큐 하고 나머지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킹할 때 좀 불안하다, 좀 더 확인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또 봅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똑같은 유형의 지문인데 봅시다. 자,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비탄력적이면 양이 작게, 가격은 크게 변해야 되겠죠. 자, 가격은 크게 변해야 되는데 크게라는 말 대신에 더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도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 양이 더 증가했다, 얘는 덜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더 크게 더 작게, 이때 더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작게만 해석하면 되고, 크게 작게가 없을 때는 더 변했다는 것이 크게 변했다는 거고 덜 변했다는 것이 작게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은 더 변했다, 크게 변했다, 탄력성을 옳게 적용한 거고, 자, 수요는 일정한 건데 일정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균형점 이동을 따질 때는 얘는 일정하니까 볼 필요가 없고, 자, 감소했으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 이걸 똑같이 양으로 얘기한다면 양은 덜 또는 작게 감소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옳게 나온 거고. 자, 4번에 탄력성은 무조건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수요가 탄력성 커지려면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 크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암기 코드가 있어요.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고,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고, 비싼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가능할수록, 용도 전환이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외워야 돼요. 세수, 주장, 비싸용 이런 게 이제 암기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수한 주장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우하향하는 선분 수요 곡선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니까 오른쪽이 내려간 곡선의 모양이 돼야 되고, 자,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즉 측정 지점에 따라서 최초값일지 중간값일지 아니면 최종값인지에 따라서 탄력성은 어떤 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으로 비쌀수록, 가격이 가격이 높은 지점일수록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다르다. 이건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11번 보죠. 우리 이제 개발관리론에서 임대차, 비율임대차 계약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35에는 응용 문제로 좀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요즘 이상하게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게 나오면 스킵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기본 유형을 한번 접근해 볼 건데, 자, 비율임대차에서 보니까, 자,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내고, 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일정 임대료를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한다라고 이런 비율 임대차 방식이 있더라. 상업용일 때 주로 쓰는 거죠. 상업용일 때. 상업용의 임대차 계약 방식은 비율임대차, 주거용은 초임대차,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방식을 쓴다라고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유 이렇게. 자, 주거용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 만족을 주는 성질은 쾌적성이고, 어떤 임대차 계약을 주로 쓰냐라고 했을 때 조임대차.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대성이 중요하다. 얘는 유대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조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은 딱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가 나올 때 좀 그래도 다른 거 상업용 또는 공업용 나올 때 찍더라도 맞을 확률이 높죠. 주거용이 중요하니까 주거용은 쾌적해서 좋아요 이렇게 외우면 좋겠고. 자, 비율임대차 한번 보죠. 자, 비율임대차에서 총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두 개의 합이에요. 두 개의 합. 자, 이때 두 개의 합이 뭐냐면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더 내야 되는 추가 임대료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나 내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결정하는데, 자, 기본 임대료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무조건 내는 거고, 추가 임대료는 얘가 핵심인데, 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매출액에, 즉 얘를 계산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서, 넘은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만큼,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사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율임대차 계산할 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더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본 원리를 좀 접근해보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한번 해석해보죠. 자, 매출액은 8천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1제곱미터당 5만 원이었으니까 얘가 400이니까 계산하면 2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본 임대료는 2천만 원이고, 자,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 중요한 건 초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20%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면, 자, 기본 임대료는 얼마?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추가 임대료 계산할 때 초과 매출액이 얼마냐면, 자, 매출액이 8천인데 손익분기점을 5천 잡은 거예요. 5천을 넘어섰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5천을 넘어선 매출액은 얼마? 3천만 원 되겠네요. 이때 비율이 얼마? 20%니까 0.2. 그럼 3천 곱하기 0.2 하면 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전체 임대료는 2,6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2,600만 원. 자, 만약에 다시 한번 응용해보죠. 만약에 매출액이 얘가 1억이라면, 1억 원이라면이라고 했다라면 1억.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5천 잡았으니까 5천을 초과한 매출액, 얘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고, 자, 손익분기점을 넘은 매출액이 5천이죠. 그럼 5천에 0.2를 곱하면 얘가 1,000 나오겠네. 자, 그러면 임대료는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매출액이 4천만 원이다 라고 나온다라면 얘는 내야죠, 언제나. 근데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이 0원이네, 넘은 금액이 없네. 그럼 추가 임대료는 0이겠죠. 그럼 임대료는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기본적인 문제로는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한번 잘 정립해 놓길 바라고. 자, 38번으로 쭉 넘어가서 감정평가 문제 보죠. 감정평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맞는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야, 감정평가가 오히려 더 쉽네, 응용 문제가 없이 거의 다 문제 유형들이 정형화돼 있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나왔던 답이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니까 감정평가를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7문제 중에 5문제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특히 계산 문제가 무조건 2문제가 나올 건데 2문제 이상이 나와요. 하나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그 중에 맞아야 되는 것이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가액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가액은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할 거냐면 사시지계면 할 거예요.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해서 자,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할 건데, 자, 보죠. 사례 가격을 보니까 사례가 2개가 있어요. 거래사례 1도 있고 거래사례 2가 있는데, 당연히 사례는 유사한 사례를 갖다 써야죠. 자, 유사한다는 건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얘기했을 때 얘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사례 1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사례 2는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사례는 1번이 아니라 2번의 사례를 갖다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자, 그럼 1번 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써야 될 건 2번 거를 써야 되겠죠. 사례 2를 갖다 쓰고, 사례 2에 거래 가격이 3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사례에다가 300, 공 6개 떼고 3억.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쭉 해나가는 상승식 계산할 건데, 자, 사정 보정을 봤더니, 자, 여기에 사례 2에 쭉 보니까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 그럼 사정 보이는 할 필요가 없다. 사정 보정은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보니까, 자, 주거지역은 5% 상승, 상업지역은 7% 상승인데 상업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거지역을 봐야죠. 자, 5% 올랐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10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거래 시점이고 얘는 기준 시점으로 갔을 때 100짜리가 105로 올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례를 뭘로 바꿔야냐면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인을 결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05죠. 자, 100분의 105는 1.05 되겠네요. 시점 수정에 1.05 곱해주면 되고, 지역 요인은 대상과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대요. 자, 대상은 언제나 인근 지역에 있는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대요. 인근 지역의 특징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이 모두 동일하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 지역 요인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 요인은, 자,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 5% 열세하다. 5% 열세한 게 대상 토지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곱해줘야 될 것은 사례분의 대상이었어요. 사례분의 대상. 자, 근데 대상이 5% 열세하니까 대상을 5를 빼준 값을 써야 돼요.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 값을 5를 빼주다. 우세하면 5를 더해줄 거고 열세하니까 빼줘야 되겠죠. 95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 그래서 개별 요인은 100분의 95니까 0.95죠. 자, 얘는 0.95, 0.95를 곱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에 면적 요인을 보니까, 자, 대상 토지는 120이라고 했고, 자, 사례 2에 보니까 토지가 100이네요. 그러면 면적 요인은 사례분의 대상을 쓸 거니까 100분의 120, 그럼 계산하면 1.2겠죠. 면적 요인은 1.2.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300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이렇게 했더니 359.1, 359.1, 359.1 이렇게 5번, 이렇게 숫자 똑같으면 답이겠죠. 자, 이것도 이해하고서 연습하면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각각 주어진 조건만 내가 계산할 수 있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만 연습하면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준다요. 사례분의 대상. 우리가 어떤 비율을 곱해줄 때는 원인분의 결과, 원인분의 결과, 분모는 원인이고 분자는 결과예요. 근데 언제나 결과가 대상 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기준값이 돼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문장들에 주어진 조건만 해석하면 돼요.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계산 문제이기도 해요. 이건 거의 나올 확률이 99.9%예요.
99.9%는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 10년간 매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변형되거나 응용되어도 내가 풀 수 있게 좀 다양한 문제를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2회, 자,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푸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난이도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난이도는 우리 본 시험보다 쉽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합격을 위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변형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 본 시험보다 난이도가 낮다. 이유가 또 하나가 가장 최상의 문제를 보통 본 시험에서는 4-5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최상의 문제는 제가 배제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4-5문제를 뺐고 계산 문제 중에 2-3문제는 변형해서 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도 다 기본적인 유형만 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본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다. 한 5점 정도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 점수로 내가 좀 판정해야 될 기준 점수는 한 평균 65점 정도 맞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선의 실력이구나. 이것보다 안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 충분하니까 이것보다 안 나왔다라면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학습해서 전국 모의고사 볼 때 그 부분의 점수를 1-2개씩 이렇게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스크린 모의고사 두 번째 보죠. 2회. 자, 7번에 보니까 자, 함수식이 나왔고 균형 가격관, 균형량이나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문제인데 자, 한번 풀어보죠. 자, 처음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D가 나오면 수요고 S가 나오면 공급이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공급은 일정한데 자, 수요자 수가 2배 증가한 경우에 시장 수요 함수로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수요자 수가 많아져서 개별이 수요로 바뀔 때 쉽게 함수식을 바꾸는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죠. 일단 첫 번째를 보니까 자, 처음에는 자, 수요는 Q는 800-3P라고 나왔고 자, 공급은 Q는 2P라고 나왔는데 공급은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Q는 그대로 2P인데 수요자 수가 2배 많아졌을 때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변했대요. 자, 그래서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바꿀 때 2배 많아지면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해요. 2분의 1을 곱하는데 어디에 곱하냐? 원래 이제 개별이 시장함수로 바뀔 때는 양이 합쳐지는 거예요. 양이 가로로 합쳐져서 수평적 합이다, 양의 합이다. Q가 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Q에 2배가 많아지면 Q에 2분의 1을 곱한다 라는 거예요. 10배 많아지면 Q에 10분의 1을 곱하고 3배 많아지면 Q에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Q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Q 800-3P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왜 그러냐라고 묻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외워서 풀어도 괜찮아요. 개별이 시장함수 바뀔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렇게만 딱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죠. 자, 여기서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균형일 때는 양이나 가격이 똑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Q와 여기 있는 Q가 같다. 우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균형에서 균형 첫 번째에서는 800-3P가 2P다.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 플러스 3P가 되니까 5P는 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P는 16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균형 두 번째에서는 자, 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얘는 Q잖아요. 자, 그러니까 QQ 똑같아야 얘가 우변도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모두 다 2를 곱해줘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2를 넘겨서 다 곱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얘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로 바꿔줘도 되는데 우리 두 번 다 해봅시다. 일단 먼저 여기에 각각 다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함수식은 동일하니까 자, 곱하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Q는 1600 마이너스 6P 이렇게. 자, 그러면 얘 QQ 똑같으니까 1600 마이너스 6P는 2P가 똑같을 거다. 그러면 넘기면 8P가 되겠네. 6P로 넘어가니까 1600 될 거고 P는 200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40이 상승했다라고 답은 나왔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이럴 때, 선생님, 저는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얘가 2분의 1이 있는데 얘를 2분의 1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바꾸려면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얘도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눠준다라면 얘는 2분의 1q는 p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계산하면 800 마이너스 3p는 여기에서는 p라고 나와 있는 거죠. p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4p는 800, 그러면 p는 200. 값은 똑같네요. 여기서 200, 여기서 200. 자, 그러니까 좌변을 똑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변끼리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앞에가 다를 때, 자, 얘가 q고 얘가 2분의 1q니까 얘를 q로 바꿔주고 같다라고 놓거나 얘를 2분의 1q로 바꿔서 같다고 놓거나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값은 1번.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수유자 수가 많아졌을 때 많아지면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해서 함수식을 변화시킨다.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자, 20번 보죠. 자, 조세정책에서 자,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방세 꼭 기억해놔야죠. 자,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내 전 재산이야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면허 취득 재산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취득 단계고 여기는 보유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지방세고, 자, 국세도 외워놓으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국세는 취득 단계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 단계 종부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세, 면허 취득한 게 전 재산이야. 꼭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지방세 중에 보유 단계 지방세, 재산세. 난 진짜 뭔지 모르겠다. 야, 진짜 모르겠어. 그럴 때 마지막에 탁 찍어야 될 때는 재산세를 찍어야 돼. 재산세가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자, 보죠. 자,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국세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국세로 봐요. 국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학개론에서는 이 정도만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기본으로 암기했던 거고, 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국세 맞고, 자,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한데 언제로 동일하냐? 6월 1일로 동일해요.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과세 기준일은,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보유 단계. 자, 보유 단계의 조세인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고, 자, 얘와 얘의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종부세는 토지주택 2가지고 재산세는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까지 해서 5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과세 기준일은 동일한데 언제로? 6월 1일로 동일하다.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보유 단계 부과하는 거 재산세는 맞는데 증여세가 아니라 종부세가 보유 단계죠. 종부세는 국세 중에 보유 단계,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보유 단계. 자, 그럼 나머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자, 거의 다 누진세가 있는데 다른 세금들은 누진세도 있고 비례세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누진세만 오직 적용하는 건 상속세, 증여세. 특히 상속세, 얘가 이제 간평에서 누진세만 적용하는 세금이 뭐냐 하나 골라라. 다른 것들은 누진세도 있지만 비례세도 적용되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누진세만 적용하는 거 상속세, 증여세 딱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 자, 이 문제에서는 1, 2, 3, 4번이 다 틀리니까 5번이 맞을 거야 이렇게 체크해도 됐던 문제였어요. 자, 27번 보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투자 분석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 문제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계산 문제도 하나 추가해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테마니까. 자, 동일한 현금 흐름 투자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건 주관적 수익률이죠.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얘를 할인율로 쓰는 녀석을 말해요. 즉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 투자 분석 방법은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이죠. 그래서 자,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할인율로 쓰는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자체를 할인율로 쓰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에 따른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는 다른 값이 나타난다. 이렇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는 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자, 이 지문은 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건데 두 가지. 자, 단일 투자안. 즉 독립적인 단일 투자안은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얘는 결과가 동일해요. 결과가 동일하다.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수년가법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투자를 한다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여러 투자안,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상호 배타적인 여러 투자안의 경우, 여러 투자안에서는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을 썼을 때 우선순위의 결과가 달라요. 우선순위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 투자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여러 투자안이 있어요.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투자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수년가를 썼더니 A가 가장 좋다고 나왔어요. 근데 수익성 지수를 썼더니 B가 가장 좋다고 나오고 내부 수익률법을 썼더니 C가 가장 좋다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우선순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떤 걸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 가장 좋은 방법은 수년가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수년가법을 따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투자안에서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똑같다. 이걸로 투자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투자를 한다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우선순위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를 때는 뭐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투자안, 상호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건 여러 투자안일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여러 개, 복수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내부수익이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내부수익률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등장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이 따른다.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내부수익률의 단점으로 여러 해의 투자안일 때는 내부수익률이 여러 개,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맞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금의 미래가치와 유출의 현금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이건 맞는 얘기예요. 즉, 자, 그런데 얘들은 모두 다 할인법이에요. 할인법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투자할 때 장래 수입이고 현재 지출이에요. 근데 할인법이라는 건, 야,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화폐 시간가치 차이가 있으니까 미래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도 현재가치로 바꿔놓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 유입의 수입이죠. 수입의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가치와 유출은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은 말이 없어도 현재가치예요. 자, 그래서 유입의 현재가치와 지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맞는데 틀린 게, 할인법에서는 미래가치 등장하면 안 돼. 무조건 다 현재가치예요. 어려운 문제였죠. 많이들 실수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입의 현가라고 나와야 돼요. 현재 가치라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수입은 무조건 현재 가치로 바꿔서 우리가 분석하는 걸 할인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많이들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많이 그랬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많이들 실수하셨을 거다. 무조건 수입은 할인법에서 현재 가치로 나와야 된다. 자, 수년제 가치법에서, 수년가법에서 자, 재투자율 나오면 할인율 얘기하는 거야. 할인율. 자, 재투자율은 할인율을 얘기한다. 그럼 수년가법에서 할인율을 뭘로 쓸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죠.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다. 이렇게. 자, 투자 분석 방법은 무조건 암기해서 말 문제 나왔을 때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지만 기본적인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37번. 자, 원가법에 가액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정액법을 쓰네요. 정액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한 게 정액법이죠. 자, 원가법을 구하려서, 원가법을 이용해서 가액을 구하려면 원가를 이용하는데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기준 시점으로 다시 조달한 원가에다가 감가 총액을 빼줘야 돼요. 감가 누계액, 감가 총액을 빼주면 이게 이제 적산가액이 되는 거죠. 원가법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고, 얘를 첫 번째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 감가 누계액을 두 번째를 구할 때는 먼저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두 번째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1년치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많이 놓쳐서 실수하는데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돼요. 경과연수를 곱해줘서 세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된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돼요. 순서가 1번 구하고 2번 구해서, 2번은 얘는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감가 누계액이고, 자, 1번은 제조달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제조달 원가를 해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죠. 제조달 원가 먼저 구하면 자, 사용승인의 신축공사비가 6천만 원이었는데, 자, 사용승인이 2020년 9월 1일에서 2022년로 9월 1일로 갔어요. 자, 그러면 경과년수를 무조건 써야 돼요. 경과년수 안 쓰면 틀리는 거죠. 그럼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다. 이렇게 별표 쳐놓고 이건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건축비 지수가 사용 승일부터 기준 시점까지 100에서 120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로 바꿔주는 거니까, 기준 시점으로 가는 거니까, 자, 6천만 원을 공 6개 빼고 60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100짜리가 120으로 갔다. 1.2죠. 자, 60 곱하기 1.2 하면 72가 나오네요. 제조달 원가는 72 이렇게 나왔을 거고. 자,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이에요. 자, 근데 얘가 내용연수가 40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 72가 40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이 나눠질 거니까 1년에 얼마 나눠질 거다라고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건 잔존가치율이 10%가 있대요. 얘는 내용연수가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감가되는 건 전체 중에 몇 프로만 감가된다? 10% 남아있으니까 90%만 감가된다. 그래서 72에 90% 0.9만큼만 감가된다. 얘가 1년치 감가액이에요. 1년치. 우리가 주의할 건 얘를 곱해줘야 돼요. 1년에 이만큼이니까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된다? 2년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이게 감가 누계액 되는 거예요.
72가 40년에 걸쳐서 매번 나눠져서 1년치가 나오는데 이때 주의할 건 잔존가치 10%가 있으니까 10%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 없어지는 건 90%만 없어지겠지. 72의 90%만 40년에 걸쳐 나눠주면 이게 1년치. 얘를 2년, 경과년수 2년이죠. 2년 지났으니까 1년치가 2년 곱하면 여기 감가 누계액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72 곱하기 0.9 나누기 40 곱하기 2 하면 3.24 이렇게 나오네요. 3.24. 자, 그러면 72에서 3.24를 빼면 되겠네요. 물론 3.24에서 72 빼도 괜찮아요. 마이너스만 떨어주면 되니까 3.24 빼기 72 이렇게 하면 68.76 이렇게 나오네요. 68.76. 다음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자,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수익환원법이 나왔어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가격증법은 똑같고 얘는 매년 나왔고 최근에 두 번이 수익환원법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원가법 나올 확률이 높다. 원가법 준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3회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그래도 꼼꼼히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팍팍 가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3회차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